하루 종일 영하권 강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도 전국은 뜨겁게 돌아갔는데요. 차기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의 오선 의원 추미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줬다고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하루 종일 기자들을 기다리게 하더니 딱 2분 입장문만 발표하고 회견장을 떠났네요. 그 정보로 첩보를 작성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하루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 3시쯤에 네. 국회 기자실에서 연기랑 그 약간 뭐가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나가지고 어허. 잠깐 기자들이 기자실을 폐쇄해서 기자들이 잠깐 밖에 한 1시간 정도 나갔다. 아, 화재가 났던 건가요, 그러면? 그 화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소방 점검 결과 뭐 특별한 발화점 같은 건 뭐 그런 건 발견하지 네네.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 국회에서 시설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몸 조심하십시오, 두 분 다. 네. 먼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저희가 소리가 지금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밝힌 H와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국무총리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었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저희 이번 행위에 대해 추후에 후회나 거리낌 없으며 그 어떤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 송병기 울산시의 경제부시장 기자회견 목소리였는데요. 2분 입장문 전문 딱 발표하고 갔다. 더 이상 뭐 Q&A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찾아봤더니.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을 텐데 네. 받지 않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어. 기자들이 제일 좀 화가 나는 순간이죠. 질문을 많이 좀 준비해놓고 이걸 꼭 물어봐야지 하고 있는데 나가버리면 자기 내기 얘기만 하고 빠집니다. 나간 거잖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는 그쪽에서 먼저 들어온 첩보를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뭐 윗분들 보기 좋으시라고 해서 뭐 내려보냈다라는 얘기였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 직후에 나온 얘기가 사실은 행정관 측에서 먼저 물어왔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근데 네. 얘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 청와대 해명처럼 그 사무관이 SNS에 올라온 그 글을 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어떤 첩보를 만들었는지, 첩보를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은 이 사무관이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지, 그게 중요한데 이 송 부시장이 원래 오늘 해명 전에 어제까지만 해도 네네.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는 먼저 물어와가지고 내가 얘기해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오늘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청와대와 이 해명 내용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러게요. 예. 우리 곽지훈 기자는 어떻게? 거기 가셨어요? 울산을요? 울산이었구나. 맞아요. 아니 만약에 됐어요. 제가 울산까지 내려갔는데 질문을 안 받고 갔으면 정말 화가 날 뻔했는데. 그렇죠. 그건 진짜 화나는 거지. 일단 그 청와대 해명은 뭐 지금 그러니까 오후에 윤두환 수석이 또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일단 어제 이게 왜 그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냐는 부분을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네. 제보가 누군지 밝히면 불법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었다는 거고, 어제 고민정 대변인 발표도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밝힌 거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에 무슨 거짓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뭐 이제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이게 만약에 이 송 부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그 로 데이터, 그러니까 제보를 받은 거를 원본을 네.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고요. 특히 어제 청와대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거는 내부 조사에 국한된 내용이라서 뭐 송 부시장 얘기랑 뭐 완전히 안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뭐 전후 사정을 보면 이제 지금 오늘 송병기 부시장 기자회견을 보면 뭐 가끔 만나고 통화도 한두 번 하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평소에 연락 교류가 있는 사이였다고 하니까
뭐 누가 먼저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좀 초점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당시에 이 송철호 시장 캠프에 있는 인사가 그렇죠. 그 청와대 쪽으로 뭔가 정보를 줬고 뭐 그걸 누가 먼저 달라고 했든 자기가 알아서 줬든 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소지가 네.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같이 이제 접촉을 하고 또 아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총리실에 근무 중인 문모 사무관으로 알려졌고 네. 오늘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문 어떤 사무관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를 계기로 청와대로 네네. 근무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네, 정윤회 문건 기억하시죠? 네네. 그 의혹이 터지면서 2014년 7월에 총리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는데 파견 기관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제보를 네. 받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들린 얘기는 김경수 경남지사 고교 동문이다 뭐 이런 네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격가지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사무관이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뭐냐면 SNS에 온 걸 그냥 정리해서 양식만 맞춰서 보낸 게 아니라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이런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특감반원 출신이기도 네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뭐 내용이나 아니면은 법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뭔가 살을 붙여서 올린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무관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네. 송 부시장의 어제 해명처럼 어제 얘기처럼 먼저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올렸다면 그게 하명 수사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병기 부시장이나 청와대 얘기가 좀 일치를 하는데 송병기 부시장도 아까 그 2분 기자회견 앞부분이 좀 잘렸는데 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일반화된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원래 떠돌던 얘기였다. 울산 시민 대부분이 다 알려진 상황이었다. 이제 그 정도를 자기가 전달을 한 거고 청와대에서도 확인하고 나니까 좀 허무한 정도의 내용이더라. 그러니까 대보 자체가 별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이첩을 한 것뿐이다. 뭐 거의 기억을 못할 정도의 내용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이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선거에서는 또 약간 논란이 됐던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던 거고. 그렇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그 내용이 어떻고 뭐 누가 먼저 뭐 달라고 해서 줬건 아니면 알아서 줬건 어쨌든 지금 송철호 시장 캠프에 있었던 송 시장 측 인사인데 그 네. 당시로선 그 후보 측 인사인데 이쪽에서 청와대로 정보가 넘어가는데 그 정보를 경찰에 내려보내서 결국 수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이죠. 그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그 숨진 특감반원 휴대폰 가져갔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가져갔는데 경찰이 역신청을 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역신청을 했지만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네, 네. 기각됐다고 오늘 기각됐다고? 보도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예, 나왔군요. 예. 네. 가능성이 높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래서 네. 여기 검찰이 사실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원에서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 측에서 뭐 내줄 가능성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어제 저녁 7시 반 정도에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간 거를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경찰로 가져오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경찰 관계자는 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 원인 수사는 경찰이, 직권남용 등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면서 이 휴대전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백원우 전 비서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진술을 했는지요?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네. 그 조국 전 수석,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수석 시절에 민정수석, 네. 이제 그만 이렇게 접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과 같은 내용의 진술했다. 이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보도 내용만 본다면 약간 믿겨지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조국 전 장관 또 이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 셋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논의한 다음에 네네. 결정했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백원우 전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 뭐 그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한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게 되는? 아니 그렇게 되면은, 보도가 네. 맞다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고 조국 전 장관까지 수사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 네. 그 공보지침 개정 때문에 그 백원우 전 비서관 지금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원장.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이제 어제쯤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뭐 내용은 고사하고 조사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요. 아,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왜냐면은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당시 처음에 감찰하자. 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건 무마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형철 비서관 네. 그 발언이 검찰 조사 결과 그게 좀 보도가 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먼저 포렌식을 했다가 네. 조국 전 장관 지시에 따라서 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뭐 너무 전화가 많이 온다라면서 네, 맞아요.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국회 운영위에서 조 전 장관이 이게 너무 경미한 사안이라서 첩보 네.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곽재훈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나오는 게 사실 별로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지금 뭐 얘기하기가 좀 티타임도 힘들어요. 안 되게 돼 있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원래는 검찰이 뭐 3차장 네네. 검사나 해가지고 기자들과 함께 티타임을 해서 기자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면 얘기를 많이 해주는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우리 박정호 기자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네, 추미애 네. 의원이 법무부 장관 내정이 됐고 이제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는 확실치가 않단 말이에요. 일단 법무부 장관만 발표를 한 셈인데. 아니, 사실 추미애 그 장관이라고 하면 아직 안 되겠고 네네. 이 추미애 이 지명자가 좀 서운할 것 같은 게 오늘 청와대에서도 이 고민정 대변인이 와서 이 법무부 장관 인선 발표를 했는데 뭐 인선 배경이라든지 뭐 그 어떤 기대하는 역할이 뭔지 이런 거보다 다 총리는요 이거만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기자들이요. 왜 그러셨어요? 참. 아니 전 청와대 출입이 지금 아니라서요. 그럼 지금 네. 아니시구나. 네네. 네. 뭐 아무튼 그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고민정 대변인이 소외계층 권익보호위에서 법조인이 됐고 국민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를 받았다면서 또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뭐 좀 이렇게 뛰어난 점 위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저희 기자들끼리 얘기할 때는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검찰이 청와대에 압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과 그 청와대 전면전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에서는 7시 반에 아침부터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검찰 수사 관련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이 위원장이 돼서 네네. 비판 많이 했는데 이런 가운데 추미애 이 의원을 지명하면서 사실 청와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아마 이 지명 얘기는 뭐 오늘 내일이 아니라 주말 지나서 다음 주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지배적이었어요. 이르면 주말 정도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영향 미친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아하. 저희끼리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타이밍이 절묘하다. 검찰한테 메시지 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들 만나서 소감을 밝혔는데 그 목소리 조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입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미애 내정자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마지막에 윤석열 총장의 호흡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무슨 뜻인가요? 웃음으로 넘어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본심은 뭐 좋은 감정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리고 지금 선택적 수사라고 여권은 비판 많이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수사는 하지도 않고 뭐 김기현 울산 전 시장 그걸 가지고 캐비넷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으로 넘어간 건 할 말이 많지만 참겠다 이런 얘기로 좀 그런 저는 뜻.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개인적인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검찰의 개혁 그리고 잘못된 관행 이런 걸 보고 바로 잡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당하고 검찰 반응은 어떤가요? 검찰 반응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네. 그 야당에서는 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뭔들 비판하겠죠. 뭐 비판할 수 누가 있고요. 들어와서도 비판을 했을 그러니까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권의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도 볼 수 있는 네. 5선의 중진 의원 또 대표까지 했고요. 이런 의원을 앉힌 거는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검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할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인데요. 당대표 출신 노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뭐 평화당 대한신당은 별다른 비판 없이 청문회에서 꼼꼼히 검증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진을이잖아요. 네.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아마도 출마를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출마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그럼 여기에 나가지 않겠냐? 종로가 아니고. 그거는 글쎄요. 뭐 이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고 네. 카드를 한번 던져보는 것 같은데요. 느낌에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계속해서 고사하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면 광진을이 다른 뭐 당에 네네. 의원이 나오는 게 아니냐, 아하. 지역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른바 뭐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을에 당선되는 게 아니냐 이걸 많이 걱정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후보가 와야 될 텐데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더 센 사람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장관 안심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죠. 원내대표 경선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네. 9일에 한다 이렇게 확정 발표를 사실상 했습니다. 지금 후보가 누구 나와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뭐 개파로 보면 네. 뭐 구친밖에 둘, 비밖에 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선언을 한 게 이 비밖에 강석호 의원입니다. 지난 3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강석호 의견이 강조한 건 협상론이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도 모자란 판에 협상 주도권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상력 복원을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내세웠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제 오전에 이게 시기가 공교롭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지막 퇴임 마친다는 인사말을 하고 있을 때 딱 그때 기자회견을 한 게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었어요. 네. 유기준 의원은 이제 강석호 의원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뚜렷이 갈리는데 그렇죠. 노선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패스트트랙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시도를 철저히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당이 4+1틀을 만들어서 한국당을 배제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정당과 협의하고 연합해 3+2나 2+3으로 구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 이 역시 비박계 중진이고 국회 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의원이 네.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심재철 의원은 비박계인데 좀 강경론을 좀 강조를 네. 했어요.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본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선봉장이 돼야 된다. 또 내가 공격수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오늘 오후에 마지막으로 이 구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수도권 중심 전략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면서 또 특별히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제 투쟁이든 전략이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황심은 어디가 있나요? 황심은 뭐 친박 중에 한 명에 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참고로 오늘 황교안 대표가 최고회 끝나고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우리 당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 나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 방금 전에 누군가가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투쟁. 어쨌든 뭐 네. 협상론 얘기하신 분은 네네. 뭐 이 말대로라면 네네네. 뭐 황 대표 이 중에서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주의 깊게 보고 있던데 그렇겠죠. 공천을 받을 수 있나 못 받나 네,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계속 네. 글을 올리고 홍준표 전 계시고.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잖아요. 네. 그 후임 나경원 원내대표 후임이 친박이 되면 이 당이 도로 바꾸는 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뭐 있겠죠.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데 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4+1 그 협상 테이블이 네네. 차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공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그 협의 사항이 있었어요.
8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단일화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9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액션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당 측에서는 예,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고 협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본 다음에 뭔가 액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 어린이집 급식비 좀 올려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삭감한다 이런 문자를 또 보냈다고 그래서 논란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어제 베이비 뉴스라는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베이비 뉴스라는 매체 처음 네, 들어보긴 하는데 육아 네, 육아 매체인가 매체인가 보다. 예, 그쪽을 아마 전문으로 하는 네네네. 것 같은데요.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유치원 3법 거치면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체에서 이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좀 올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네. 이제 의원들한테 보내는데 특히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결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이 문자를 좀 많이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이 답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스팸 넣지 마세요.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이제 한 시민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는 취지로 보냈더니 넣지 마세요. 또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이면 소통하는 모습인가요? 아니 국회의원이면 이럴 때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네. 이렇게 뭐 예의상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뭐 스팸 이제 넣지 말라고. 김 의원 측이 이제 언론에 해명하기로는 오늘 갑자기 관련 문자랑 전화가 수백 통 와서 뭐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보내시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런 의미라면 제가 문자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뜻은 잘 알겠으니 뭐 문자는 좀 자제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보냈겠어요. 근데 그래서 과연 그런 의미로 보낸 것인지. 너무 많이 와서 정신없고 시간 없다는데 그래도 그 문자 보낼 시간이 있었네요. 스팸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도 문자 많이 받는데요. 네. 패스트랙 관련해서 이거 처리하지 말라고 문자 받는데 네. 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국회의원도 문자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또 무시하는 것도 사실 문자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 썩 기분 기분은 좋은 좋지는 일은 않죠. 단문 그건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네. 스팸 넣지 말라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도 안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신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하루 종일 또 화제가 됐어요. 외신에서는 네. 트럼프 대통령 뒷담화를 하다가 트루도 총리가 걸렸다는 네.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트루도 총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존슨 영국 보리스 총리도 존슨 총리도 있고 있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있고 네덜란드 네. 리테 총리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3일 저녁에 나토 70주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근데 영국 버킹엄 궁에서 열렸는데 여기 이제 이 정상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존슨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 그게 당신이 늦은 이유냐 이렇게 묻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최고이신 분과 40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늦었다. 그 최고이신 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딱 누구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이때는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다들 입이 떡 벌어졌더라 뭐 이러면서 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손짓을 해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카메라를 등지고 있어서 알 수가 네네네. 없었고 이 얘기들이 좀 뜨문뜨문 이렇게 들려온 거기 때문에 약간 정확한 그 리딩이 이렇게 쫙 나온 건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25초 분량이었는데 이걸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SNS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주요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결국 이게 너무 크게 주목을 받으니까 트루도 총리가 그 다음 날에 맞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하지만 내가 했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빗에서 개최할 거라고 깜짝 발표를 해서 놀라웠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한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존슨 영국 총리도 그런 영상이 어디서 찍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좀 트럼프 보이기도 대통령 했습니다. 삐져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기자회견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거 안 하고 취소해버리고서는 미국 갔어요. 메르켈 총리랑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네.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니까 트루도 총리가 두 얼굴의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워낙 메르켈 총리랑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맞아요. 일단 설명은 내가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런 걸 되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어느 순간 어디서 카메라에 찍힐지 모르거든요. 요즘은 더 그렇죠. 네. 근데 네. 예전에 2011년도에 네. G20 정상회의 있을 때 프랑스 깐네에서 네네.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사르코지 대통령이었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네.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네.
저 둘이 이제 얘기하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나 저 인간 정말 싫어. 맨날 거짓말만 해 저 인간은. 막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서 야, 너 지금 나한테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나 정말 쟤 많이 만나야 되고 미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 네네. 거예요. 그게 마이크를 통해서 다 나갔어요. 언론인들한테. 그래서 그 클립은 그대로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항상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는 네. 꺼졌는지 켜졌는지 모르겠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그렇습니다. 남기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네네. 네, 이란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중동 지역에 이란의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병력을 보낸다. 추가 파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5월 이후에 중동 지역에 파견돼 있는 미군의 수가 14,000명인데요. 네. 또 14,000명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셈이 되는 거예요. 병력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십 척의 함정 또 다른 군사 장비들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뭐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도 데려오려고 하고 이러는데 네. 이렇게 또다시 증파를 하는 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익명의 소식통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이란이 좀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유조선 뭐 이런 것도 있고 송유관도 네. 파괴하고 지난달 27일에 그 아라비아해 북부 해상에서 작전 활동을 미국 해군이 펼치고 있었는데 그 예멘 후티 반군 지역으로 향하던 무국적 소형 보트를 정밀 조사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정교한 미사일 부품이 나왔습니다. 아하. 근데 앞만 봐도 이건 이란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한 미사일 부품이 이 지역에서 압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긴장을 하게 됐고요.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보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서 이란이 이라크에다 몰래 단거리 탄도미사일 저장고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라크에 옮겨놓으면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미국의 동맹 또 중동이 주둔하는 미군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란의 세력이 점점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시아파 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점점 확산되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시리아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전 상태가 되면은 이란이 결국에는 가장 좋아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연에 약간 경고 차원에서 뭐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아주 사이가 네. 안 좋으니까요.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네. 그런 와중에 자꾸 이런 기미가 나오니까 이런 조치를 좀 서둘러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해상 자위대 파병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이란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아베 총리의 얘기는 정부 수집 작전을 수행하고 걸프해역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해상 자위대를 중동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때 이 외무차관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했는데 이 아락치 차관이 일본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란 정부는 외국 군대가 중동에 주둔하는 건 안정과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일본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네, 우호적인 관계도 많이 있었고 교류도 상당히 많은 네네. 편이었고 그래서 일본에 이란 공동체가 있어요. 이란 사람들이 네네.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왜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다루비슈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란 사람이고 네네. 어머니는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사이가 좀 좋은 편이라서 또 중동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일본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좀 손꼽히는 국가야. 네. 그래서 중재도 하려고 좀 그렇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계속 엇박자가 네, 나고 엇박자가 있습니다. 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 나온 김에 해보도록 하죠. 일본 외무성이 일제 군국주의 사형증하는 우길기와 비슷한 문양이 들어간 일본 고미술품을 찾기 위한 해외 조사를 한다. 이게 이제 우길기가 군국주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려고 이게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걸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우길 문양을 사용해 왔다. 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 미술품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에도 시대 후기, 즉 1833년에 제작된 우키요에라고 하죠. 목파나 기법으로 제작한 풍속화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길 문양을 일본 정부가 확인했다. 이렇게 요미우리가 보도했는데
있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붉은 우길기랑 다르게 해당 우기호에 있는 태양은 노란색이에요. 햇살은 흰색이고 아마 예전에 목파나 문양에서 이런 네네.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색깔은 우길기랑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우길 문양을 사용한 가장 오랜 미술품으로 소개된 게 1869년이었는데 그 이전 게 지금 발견이 된 거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이걸로 바꿀 것 같고요.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일본의 전통 미술품이 해외로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일단 우길 문양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오래된 게 해외에 있나 해서 각국의 주요 미술관, 박물관 소장품을 대거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군국주의 상징이다라고 자꾸 네. 홍보를 하니까 일본 그렇습니다. 측에서 아니다 이건 문화유산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려고 자꾸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무사 가문의 상징 문양으로 오래전부터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이 되어 온 건 맞긴 하대요. 근데 네. 우길 문양이 아니라 우길기가 문제가 더 그렇죠. 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태평양 전쟁 때 지금 그 해군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군기였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가 이 밴드 좋아했거든요. 메탈리카. 저도요. 그러니까 메탈리카가 SNS 계정에 우길기 사진을 게시했다고. 아, 왜 그랬어? 오빠들 그러니까 진짜. 호주 서핑 용품 브랜드랑 콜라보한 제품을 자기들 SNS에 홍보를 한 네. 건데, 그러니까 서핑 보드가 나왔어요. 네. 근데 딱 우기기를 반으로 잘라놓은 문양을 거기 그대로 입힌 것 같은 모습이 있었고요. 잘 모른다니까요. 외국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의류에도 우길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온라인몰에 공식 메탈리카의 온라인몰에도 이 상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응 웃기네요. 네. 오늘부터 건전로지스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이 올린 반응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악셀로즈도 비슷한 거 입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찾아봐야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내한 공연을 4번이나 했을 정도로 팬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팬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좀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말 잘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472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역시 외신 뉴스는 전주현님이 최고. 어머나 4723님이요? 네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216님이 네. 사르코지 오바마 트위도 이야기 재밌네요. 다른 정상들 뒷얘기도 좀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기대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깐종마을님 우길기가 아무리 오래전부터 사용했어도 그 문양으로 전쟁을 일으킨 전범기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알릴 필요가 네, 있겠다.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릴. 알릴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해외 뉴스 서울타임즈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